반갑습니다. 만나쌤입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의 토목의 취업과 미래 방향 중에서 경력 수첩과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토목 관련 취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토목을 떠나서 이 취업을 하면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선 직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들 보셨겠지만 주변에 유심히 보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이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것 없이 출근을 하는데 이게 9시까지 출근이라고 9시에 맞게 갈 수는 없어서 항상 일찍들 나섭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운영되는데 토목은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더 일찍 나서야 하겠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이동수단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자전거, 킥보드, 바이크, 자동차까지 무수히 많지만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우선입니다.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오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면 면허증도 취득해야 되겠죠. 자동차 면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찍 취득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토목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 지역의 공사 현장을 발령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제 시간에 출퇴근이 많이 힘듭니다. 따라서 필수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건축은 주택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거나 상가 건물을 신축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현장들이 제법 있지만 토목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서 출퇴근을 가능하기도 하지만 건설 현장은 숙소라는 직원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건물로 2층짜리로 만들어서 1층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2층을 숙소로 쓴다거나 아니면 단층짜리를 지어서 한쪽은 숙소고 한쪽은 사무실 쓴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숙소동을 별도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숙소를 이용하는데요. 이는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가깝게 숙소가 있기 때문에 잠을 더 자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려고 하면 이 주거와 식사 비용이 빠지게 되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월세와 식사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역업체가 많은 하도급 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숙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공사가 있는데 굳이 숙소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쓰려 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종합건설업체인 시공사는 지역 구분을 잘 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숙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를 굳이 말해보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원할 때마다 매번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 채용하는 그 사람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 직급은 이미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검증된 직원, 능력이 확인된 직원들을 현장 발령을 보냅니다. 현장이 발령되고 처음에 하는 일이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는 일이고 공사 금액에 따라 숙소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합니다. 숙소는 현장 사무실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무실 주변이나 또는 아파트나 원룸, 빌라 같은 곳에 임대를 해서 이용하거나 합니다. 숙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현장이나 이 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공사 금액이 크고 공사 기간이 길면 사무실의 범위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학과 졸업자는 아니지만 토목 관련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나 고등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기능사를 취득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전문대 4년제, 뭐 학점은행제를 졸업하고 관련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취업하게 되었을 때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취업을 한 후에는 우리는 이 모든 그 사람들을 건설기술자라는 이름으로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건설기술자는요, 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지만 협회에서는 기술자의 인정을 받아야 이제 비로소 나의 이름으로 이 전문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 처음 취업할 때는 이 인정이 필요가 없죠. 가장 필요한 순간이 결국엔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직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이직을 할 때 기본 서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이 경력증명서와 경력수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력수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행 통장처럼 생겼어요. 건설기술 경력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처럼 생겨가지고 이 안에 인적사항과 기술자 등급과 자격사항이 있으면 자격사항까지 작성이 돼서 협회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 경력증은 토목으로 취업 후에 일정 경력이 쌓이고 이직을 위한 준비가 되어서 이직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취업 준비는 됐는데 이제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친절하지 않아요. 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친절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취업을 할 때 우리는 회사에 소속으로 취업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우리를 기술인협회에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기술인협회 가입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필요하면 관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입비나 연회비를 지원한다는 거지 회사에서 등록해 주는 건 아닙니다. 등록하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수첩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우리가 신청해야 할 곳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모바일 건설기술 경력증으로 이제 수첩 대신에 이제 인증해서 출력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력증명서가 이제 이렇게 건설기술 경력직을 가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는데 이 경력증명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경력증명서 하나면 앞으로 계속적인 경력 관리와 취업 시 본인의 이 경력 증명은 다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인협회 이 경력증명서에는 본인의 근무 이력, 기술 경력, 등급, 학력, 교육, 훈련, 자격 취득 사항 등의 본인의 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이 경력증명서 관리는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앞으로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력 관리를 잘 해놔야 취업 시 높은 연봉과 좋은 회사로의 이직이 잘 됩니다. 건설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이력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기 소개와 경력 사항을 보긴 하지만 요거는 참고 사항이고 추가 서류인 이 경력 증명서를 더욱 세밀하게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 본인의 근무 이력 말고 학력과 자격 취득 사항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자기소개서 경력 사항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에서는 채용할 때 이 회사에서 이 본인이 필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현장의 규모의 공사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력 증명서 관리를 잘 해야 향후 채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력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력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을 발행하고 보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력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력 신고가 맞는지 이 국민연금과학에서도 4대 보험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 근무했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했다는 증빙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교육훈련이나 뭐 엔지니어링 협회, 뭐 업무 정지상, 자격 취득상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인증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교육도 받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대신에 교육받고 나서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서류 제출로 경력증명서가 완료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이나 회사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 검증을 하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채용이나 현장 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 알려준 건설공사 토목과 사무보조 취업 방향 잡기 편에서 감리단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하도급사는 전문 건설 업체이고 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종합 건설 업체이고 현장 시공을 하는 하도급사를 관리합니다. 감리단은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건설사업 관리단을 발주처 감독 권한 대행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상 경력 관리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종합건설업체인 이 시공사 감리단보다 하도급사가 이 경력 관리에서 불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는 협력업체 특성상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기술 경력 관리에 대해서 관심도 좀 떨어지고 주변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을 듣고 잘 기억했다가 향후에 경력 등록 시에 관리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경력 등록을 하려면 역량지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역량지수는 경력 관리를 점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량지수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으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지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수행 업무로서는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단, 건설사업 관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레미콘 회사라던가 시공사의 품질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이 점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게 이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가장 이 등급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파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품질 관리는 쭉 올라가면서 계속 한 가지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관리하기 좀 쉬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역량지수는 다시 풀어보면 학력, 경력,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본 산정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자격으로 봤을 때는 기술사가 40점, 기능사가 15점, 기타라고 있는데 요거는 인정기능사라고 있습니다. 경력을 좀 가지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능사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 기술 능력으로 시험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력으로는 학사 이상이 4년제 20점, 그리고 고졸이 15점, 5점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고급 특급에서 이 5점으로 갈리거나 중급 고급에서 이 5점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5점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이 4년제와 고졸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 자격을 좀 취득하는 게, 그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 점수는 1년일 때 0점, 2년일 때 7.5점, 3년일 때 11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0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10년하고 지금 20년은 요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요렇게만 지금 볼 수 있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이 경력증명서의 등급 때문이에요. 등급. 이 건설워커 채용 사이트에 가보시면 건설워커라고 사람인 같은 사이트 말고 건설인들만 하는 그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건설워커 채용 사이트에 가보면 경력 몇 년 이상, 기술인 등급 몇 급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급이 경력증명서에 나오는 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장명이 있고 현장 위치도 있고 뭐 준공일도 있는데 경력 자격 요건 우리가 아까 지금 이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기사 자격이 있거나 또는 경력 3년 이상이 있거나 뭐 품질 관리자 중급이 있거나 뭐 특급 15년 이상이 있거나 이게 15년 이상 되면 특급이기 때문에 15년 이상인데 특급이 없으신 분이 있어서 특급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특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뭐 고급 있거나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이게 연차가 쌓인다고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맞춰야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나중에 되면. 초급에서 중급은 쉽습니다. 중급에서 고급부터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경력을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격, 경력, 학력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거리랑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잠시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한번 해보면 협력업체에서 시공 업무로 고졸에 기능사를 취득하고 경력이 5년인 사람은 고졸 15점에 학력이 기능사 취득이니까 기능사 15점에 그리고 경력을 제가 5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경력 5년이면 17.45점이니까 17점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초급에서 중급 가는 이런 교육 훈련을 받으면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3점을 그냥 포함하면 합계가 50점 나옵니다. 50점. 50점이면 초급을 못 넘어가요. 5년을 근무했는데 초급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55점 이상이기 때문에 55점까지 되려면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경력인데 이 경력에서 아까 5년일 때 17점이고 8년일 때 22점이고 5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55점이 돼요. 그래서 중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 있어야 중급 달 수 있는 거예요.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단계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갭 차이가 크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면으로 또 하나를 본다면 이제 고졸 말고 4년제 졸업하고 4년제니까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경력을 3년으로 하면 기사 자격증 30점에 학사 20점에 경력 3년에 11점이면 여기에 교육훈련까지 3점 더하면 64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급에서 바로 3년 만에 64점이면 중급 커트라인까지 갔어요. 근데 1년만 더 하면 그러면 바로 고급 되겠죠. 그러면 1.5년이면 고급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이면 고급 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급에서 8년 동안 있어가지고 중급 겨우 올라갔는데 이미 대졸자의 기사 자격증 딴 사람은 그 4년 만에 고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등급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면 중급 급여랑 고급 급여랑 초급 급여가 있는데 뭐 3천, 4천, 5천으로 구분하면 그냥 1,0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예요. 연수 차이랑 급여 차이가 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드려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샘플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졸 기준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이면 일단 학사 전문학사까지 가서 3점이라도 올리시면 2점 갭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커버 되고요. 연수는 그 사이에 쌓일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2배 차이입니다. 2배. 그래서 전문학사까지 가면 고급까지 가도 등급은 또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은 전문학사를 뽑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류 전형 그 원서 지원 자격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4년제 졸업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쓰기 위해서 저는 학력을 좀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등급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 등급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직무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그, 이게 되게 그 분야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토목 같은 경우에 이 직무 분야는 토목이니까 토목으로 가고, 이 전문 분야만 보시면 12개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이 철도 현장에 2년이라고, 뭐, 상하수도 현장에 2년이라면, 이거는 경력이 쪼개지는 거예요. 등급은 안 쪼개지지만 경력은 쪼개지는 겁니다.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가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취업 사이트 보신 것처럼 공사 경력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2년이기 때문에 이 3년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급 이상, 이분들 4년 이상이죠. 그러면 4년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야가 안전관리는 4가지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건설안전이고요. 환경관리는 저희가 이제 토목, 안전, 환경 이렇게 3개가 저희가 주력인데, 토목으로 가실 분들은 주로 이 모든 걸 좀 통용하는 게 이 토목 시공이라는 거고요. 그 토목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전공정을 다 넣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전문 분야는 또 상하수도로 나뉘고 항만 및 해야 되고 또 나뉘기 때문에, 토목 시공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전문 분야는 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등급 표를 좀 상세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한계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취업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시면 여기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격증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을 보면 여기 수행 직무 부분 보면 농업 토목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고, 그리고 그 여기 보면 관계 배수 및 농지 조성, 요런 공사를 하고 계시면 농업 토목을 전문 분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농업 토목 요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및 공항은, 이게 도로 공사도 해당하지만 여기 보면 도로 및 공항 분야이기 때문에 공항 쪽으로 더 보셔야 됩니다. 이 도로는 토목 시공으로 좀 깔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 및 공항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및 공항기라고, 도로하고 공항이 아니고 이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 뭐 소득 향상, 생활 변화로 관광 위탁 등 여가 통행 수요의 계절적 집중, 뭐 교통 수요 집중, 뭐 이런 식으로 통계학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라서, 요 분야는 그 토목 시공이랑은 좀
우리는 시공하러, 공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고, 요거는 조사나 연구원 쪽이에요.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는 이제 단어 그대로 상하수도 기초 분야, 뭐,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하는 거를 상하수도 전문 분야고, 수조원 개발은, 요거는, 하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 공사할 때, 이제 최고의 마지막 그 자격증이 수자원 개발 기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기술사는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계획 등 과정에서 하는 지적공사, 토지공사 등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그 발주처들하고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 보시고 좀 찾아가시면 되는데 지질 및 지반은 여기 응용지질 보시면 되고 지질 및 지반 조사, 뭐 지진 측정, 지하자원 조사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쓰임에 자기 본인 일하시는 쓰임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구조는 설계사겠죠. 그 토목 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 기시 뭐 이렇게 다 거의 다 단어가 비슷한데 구조 분야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토목 시공 기술사 전문 분야에서 지금 저희 토목인들 중에 가장 많이 취득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요걸 따시면 웬만한 업체는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토목 시공 분야의 토목 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 시공 분야입니다. 시공. 그래서 이 시공 분야는 토목 시공이고 전문 분야로 갔을 때는 상하수도, 하천, 항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토목 품질 시험은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품질 관리자들이 취득하는 부분이고 토질 및 기초는 지적이랑 다른 이거는 말 그대로 땅을 땅의 재료와 그 재료적 성질을 연구하고 여기 적혀 있네요. 흙과 암석의 중요한 성질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런 분야고 항만 및 해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쪽이죠. 그렇게 보시고 철도 단어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측량 및 지형 공간이 지적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적하고 측량하고는 약간 성향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두 개는 구분하실 때 개념을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일일이 읽지 못하고 간략하게 읽었는데 이 추후에 제가 요거를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했거든요. 요거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일하시는 거에 이 단어가 적합한 게 뭘까 좀 고민을 좀 하시면 경력 직면서에 기재할 때 조금 덜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본인이 지금 발령받은 현장의 관련 부처 그리고 수행 직무를 확인해가지고 이 향후에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 또는 취업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경력 직면서에 기록될 경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경력 증명서의 경력 관리는 경력 일수에 따라 각각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목 품질에서 1년이라고 상하수도에서 1년이라면 토목 품질 365일, 상하수도 365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합산을 못해요. 이건 합산은 나오지만 그 분야의 합산은 365일인 거죠. 2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최대한 적게 하셔야 됩니다. 협력업체가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협력업체 특성상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도 하고 하천도 하고 지역 내에 있는 공사를 웬만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가지를 못해요. 근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공사만 해도 뭐 5년짜리 막 7년짜리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취업의 방향. 물론 이제 이게 반문이 나오는 내용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린다면 한 분야에 9년 이상 아니면 3년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차라리 한 분야 9년이 나아요. 그리고 최소 한 분야에 3년 이상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어, 2년 반 이럴 거면 차라리 3년을 채우시는 게 나아요. 3년 이상은 무조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업할 때는 기사 또는 주임으로 불리면서 업무를 배우는데, 이 경력이 쌓이면 이제 대리, 과장, 부장을 달게 되는데, 대리, 과장, 부장을 달게 되면 대부분 8년에서 10년 이상 됐을 때부터 이제 달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 본인 경력이 10년 경력인데, 3년은 다음 취업할 때 너무 불리합니다. 차라리 5년, 4년이나 뭐 6년, 3년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취업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기능사를 땄지만 산업기사를 따야 되고, 산업기사를 땄지만 기사를 따야 되고, 기사를 땄지만 기술사를 따야 되는데, 이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현장 대리나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의 기회가 생기는데, 이때 같은 경력에서 본인의 이 분야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거든요. 그거의 기준은 발주처마다 다른데 최소 한 분야에 9년 이상이 됐을 때 자격증을 갖추고 9년 이상의 경력이 그 분야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력이 이제 그 경력도 중요하고 등급도 중요하고 연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경력 관리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협회는 이 등록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등록할 때 그냥 이거 맞겠지 하고 등록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차라리 저기 부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이거 여쭤보시고 본인의 미래도 좀 생각한 다음에 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나는 상하수도 2년, 도로 2년이야 라고 가시면 추후에 정말 후회하세요. 차라리 도로 2년인데 앞으로 상수도를 뭐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도로 2년을 상수도로 바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결국에 제가 지금 취업하신 분들한테 관리의 중요성만 얘기 드렸고,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 제가 말한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10년, 20년의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경력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하시라고 이 중요성을 좀 얘기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경력증명서, 경력 수첩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